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경제의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건설 투자 순환, 설비 투자 순환, 재고 투자 순환 중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순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수출이 해외의 수요 변동에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왜 한국 수출은 선진국 소비자들의 수요 변동, 선진국의 어떤 니즈 변화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탐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제 이론이 또는 경영 이론이 바로 채찍 효과입니다. 채찍 효과란 별거 아닙니다. 소비자의 사소한 기호 변화도, 사소한 니즈 변화도 도매, 소매, 제조, 부품, 원자재로 이어지는 이른바 공급 사슬망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 주문의 등락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지칭하는 경영 용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채찍 효과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미국의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 앤 갬블, P&G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기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면도기라든가 또 우리 머리를 감게 될 때 샴푸, 린스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수많은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적인 메이커이고요. 배당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연속적인 배당을 지급하기도 했던 슈퍼 디비던드 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회사가 P&G가 되겠고요. 그래서 프록터 앤 갬블의 약자입니다. 자, 이 회사에 기저귀 담당 물류 임원이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이 P&G에서 생산되는 기저귀가 그 유명한 팜파스라는 기저귀가 있는데요. 이 기저귀를 생산하고 있는 물류 임원이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저귀라는 제품의 특성상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 기저귀의 수요가 좌우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든 세계 선진국 시장에서 팜파스 기저귀의 점유율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면 애가 갑자기 많이 태어나지 않는 한 기저귀의 수요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매점이나 도매점에서 걸려오는 이 주문 전화는 출렁출렁 거리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200박스 하루에 왔다면 다음 날은 100박스, 그 다음 날은 1000박스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주문의 변동성이 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록터 앤 갬블에 있는 다른 생산 부문을 가봤어요. 샴푸 생산부, 예를 들어서 면도기 생산부를 가봤더니 거기 물류 담당 임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들의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도매, 소매, 제조, 원자재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주문의 변동성이 커지더라. 그래서 이 물류 담당 임원이 붙인 이름이 볼휘ፕ 이펙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찍의 손잡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비자들의 기호가 별로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 끝으로 공급 사슬망, 서플라이 체인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주문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 이걸 바로 채찍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채찍 효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채찍 효과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파란 선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부르는 PCE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제의 변동 요인이겠죠. 미국 GDP 기준으로 해서 보면 70% 이상을 개인 소비 지출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이 파란 선인데요. 빨간 선이 같이 그려져 있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소비자들의 지출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 소매 판매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소비자들의 지출 부문에 있어서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비편의제 혹은 non-cyclical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비편의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먹거리. 아무리 우리 경기가 조건 나쁘건 간에 먹는 양들, 쌀 포대 하나 사는 거는 각 집마다 일정할 거고요. 두 번째,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같은 거 함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아픈데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라도 병원 더 가야 되는 거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 다니시는데 그거 함부로 지출을 줄이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자녀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또 혹은 온라인 강의 끊었는데 이거 함부로 줄이라고 못합니다. 세 번째, 금융 지출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가입한 게 있고 의료보험 가입한 게 있고 더 나가서 연금보험료 넣는 거 있는데 이거 경기 좀 나빠졌다고 함부로 끊으면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저축행동, 그 전에 넣어놨던 각종 여러 가지 페이먼트, 지급들은 또 헛수고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체 소비 지출에서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비편의제 또는 아주 필수적인 소비 지출에 해당되는 사람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지출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 6에서 70% 정도에 도달한대요. 그럼 나머지 30, 40%가 뭐냐? 외식,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거, 여행, 최근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이죠. 세 번째가 뭐죠? 자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 같이 한 번 사면 6개월 이상 쓰는 제품들, 즉 내구성 소비재들, 이런 지출들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밖의 지출들은 그렇게 경기가 좋거나 나쁘다 하더라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소비 지출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미국의 소매 판매는 아주 크게 충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보시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폭락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티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세계적인 은행들이 다 부도가 나거나 또는 공적 자금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해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파란 선이죠. 파란 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2, 3%밖에 안 줍니다. 근데 소매 판매는 외식이라든가 기름 넣는 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 이상 줄어드는 격렬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찍의 손잡이 부분인데도 벌써 경기 변동이 또는 소비자들의 기호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찍 효과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림에서 빨간 선은 방금 봤던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아주 격렬하게 움직인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산업 생산함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미국의 소매 판매 움직이는 것에 비하면 산업 생산은 두 가지 특성을 벌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이 뭐죠? 미국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소매 판매가 둔화된 다음에 소매 판매가 감소한 다음에 한 두세 달 있다가 산업 생산이 줄어들어요. 후행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한테 들어와 있는 소매 쪽에서 들어와 있는 주문이 좀 줄어들거나 끊긴다고 그러더라도 공장을 바로 세우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장이라는 게 한 번 공장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되게 크죠.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근로자들 모아서 훈련시키는 비용도 되게 크고요. 두 번째, 공장이 정말 경기가 나빠져서 공장 문을 닫거나 혹은 근로자들을 다 해고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을 또 바로 돌리지를 못해서 경쟁자들에게 점유율을 다 뺏겨버리고 호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기업들, 제조업체들,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은 일단 천천히 대응합니다. 투자도 많이 돼 있잖아요. 기계가 얼마나 비싼데. 이런 점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출 동향에 대해서 제조업체들은 조정을 늦게 합니다. 두 번째 특성,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월마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화가 오죠.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요새 좀 안 팔리니까 주문량을 좀 줄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사람을 해고 못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문 줄어들 만큼 쌓여있는 재고는 공장 야적장에 잔뜩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버텨보다가 결국 사람 자르고 그리고 야적장에 쌓여있는 그 물건들을 헐값에 싸게 파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채찍 효과의 2단계,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소매 판매가 조금만 부진해도 산업 생산은 격렬하게 나빠지고 반대로 소매 판매가 조금만 좋아져도 산업 생산은 격렬하게 좋아지는데 그 타임 렉,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채찍 효과의 3단계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산업 생산이 그림의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빨간 선이 뭐죠? 한국의 수출입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이 한 1% 줄어든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10% 정도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미국의 산업 생산이 플러스 한 1%가 났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은 플러스 10% 정도 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한국의 수출로 오게 되면서 경기의 변동성이 더욱더 격렬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산업 생산이 한 10% 정도 줄어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수출은 월별 단위 기준이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50%까지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격렬한 경기의 변동성을 겪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돼버린 거죠. 미국 쪽에서 발생했던 충격이 한국에 오면 너무나 격렬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이 문제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게 되고, 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통 속에 이 문제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대안을 드리자면, 일단 뒤에 가서 다양한 재테크 관련되어 있는, 자산 배분 관련되어 있는 대안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다시 할게요. 한국의 수출이 이번 달 얼마였다.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몇 퍼센트, 몇 포인트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다. 물론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나 이 지표만 봐서는 답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한국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을 봐야 되겠죠. 그게 뭐였죠? 아까 설명드렸어요. 미국의 소매 판매,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산업 생산보다 먼저 움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소매 판매 통계 같은 핵심적인 선진국 지표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라고 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다 모여있는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 정도 있었던 게 한때 1400포인트, 1500포인트까지 거의 700포인트, 800포인트가 빠지는 거 보셨죠? 물론 여기서 더 빠질지 오를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가의 급등락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고서 우리나라 수출, 3월달 수출 딱 봤더니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 동일해요. 우리나라 경제는 좋은데 주가가 왜 빠졌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찍 효과의 4단계는 한국 수출과 중국 수출이 되겠는데요.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것이 중국 수출,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한국이고 어느 나라가 중국인지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수출과 중국 수출은 굉장히 동행성이 강하고 두 나라 수출의 변화 방향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진동폭조차 거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채찍의 끝에 위치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 번졌을 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신경 안 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망의 끝에 있는 나라에서 문제 생긴 거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나 또는 미국의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중국 우한 봉쇄하고 중국에서 약 10만 명의 감염자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전 세계 선진국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망의 끝에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반 패닉에 빠지고 주가가 폭락한 건 결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 미국까지 세계 주요 선진국가로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면서 이게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토착적인 로컬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 됐다라는 소식이 벌어진 다음부터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망의 끝에 있는 나라들의 움직임들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나라에서 발생했던 충격들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잘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세계적으로 아주 큰 소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채찍의 끝, 서플라이 체인의 끝에 있는 나라로 즉각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런 면을 놓고 보았을 때 한국과 중국 경제는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그림은 가장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란 선은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고요. 빨간 선은 국제 유가 상승률입니다. 즉 서플라이 체인의 제일 끝이죠. 원자재 시장을 보여드리는데 중국의 수출이나 수입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중국의 수출이나 수입의 변동성보다 원유의 가격 변동성이 월등하게 크다라는 걸 한눈에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처럼 원유 가격의 급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재 시장으로 갈수록,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서 소매, 도매, 제조, 부품까지 갔는데 여기서 원자재 시장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채찍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격렬한 변동성을 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폭락한 거 보시죠. 빨간 선이 제일 끝부분 마이너스 5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 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둔화되고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금융시장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와 같이 원유 수요량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공급을 제때제때 줄이지 못하는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를 비롯한 세계 원자재 공급자들 간에 있어서의 의견 조율이 실패했던 것, 흔히들 이야기하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단합되던 석유 수출국들이 왜 최근 사우디와 러시아가 갈등을 벌이는 등 사이가 서로 나빠진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경제가 어려우며 자기가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여건이 되다 보니 쌓여 있었던 불만, 갈등이 증폭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사소한 기호 변화에도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망의 끝에 위치한 나라나 기업들이 급격한 수요와 공급의 변동, 주문의 변동을 겪게 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했었고요. 이 채찍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 변동성들은 더 커지고 특히 한국은 중국과 함께 채찍의 끝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경제만 문제가 됐을 때는 별 탈이 없다가 선진국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거라는 공포가 확산된 다음부터 경제에 격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들이 이를 잘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원유 시장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쪽에서 그리고 원자재 먹는 하마, 중국의 수입 수요가 회복되는 그 타임 렉, 어떻게 보면 주문의 시차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원유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